1987년 이후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고 굳건한 민주주의 원칙 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개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개헌의 골든 타임인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 시기와 관련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헌특위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각 당의 공통 공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투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개헌에 있어서 이마저도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개헌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헌특위를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선거 비용으로 지출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상 가능한 시기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 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만약 개헌 논의에 동참하기를 당론으로 거부한다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개헌, 민생개헌, 민주개헌을 결연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늘 사법부, 정당, 선거,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 의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사법제도, 정당, 선거 관련 개헌 논의가 있게 됩니다. 201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의 절반인 27%에 불과합니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사회 동향 역시 사법부와 검찰을 불신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파수꾼으로서 사법부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판에 대한 시민적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제왕적이고 수직적인 대법원 개혁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역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의 백미는 역시 검찰개혁입니다.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및 영장 청구권 독점과 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 시민적 감시와 통제 강화라는 시대 정신을 통해 검찰을 새롭게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개헌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 정당과 선거에 관한 사항 역시 개헌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모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구성과 직무 범위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형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 가겠습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저녁 회동에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고 수요일부터 법사위 재가동 합의에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갑질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권 위원장은 여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겨우 나타나서 내일 법사위 20일 법사위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일몰법 몇 건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숙려 기간이 지난 민생개혁법안 153건인 마당에 누구 마음대로 심의안건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입니까?
이번 권성동 갑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법사위에 특정 몇 명의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체계, 형식 자구 심사라는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가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 심사 내용까지 딴죽을 거는 고질적인 갑질 행위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뜯어 고쳐야겠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이대 목동병원에서 1시간 20분 사이에 중환자실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소중한 생명을 잃은 4명의 아이들과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복지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보건당국과 경찰도 구검과 혈액 배양 검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 중에 있는지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명확한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원 내 감염관리 시스템과 안전관리 취약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 또한 신고 지연과 안이한 초동 대응 등 병원 내 감염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고 예비 부모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병원 모두 병원 내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병 통합 시스템 확대 및 안정적 감염관리 체계 확충 등을 통해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심한 감기에 그래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태현 정책위의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회의에 못 나온 이유는 다른 일 하다가 못 나온 게 아니고 이것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일 하는 줄 알고 취재하신 분들이 있던데. 유예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방금 대표께서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선 아기들의 명복을 빌고 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고의 원인은 철저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지, 감염 관리나 또는 위생 관리 이런 문제들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요. 아울러서 전국의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상황도 신속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병원들 어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문제 때문에 일제히 병원 자체적으로 아마 점검들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더 철저하게 모든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보건당국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를 하고요. 저희 당과 정부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역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언론인들하고도 관련이 많을 사항 같은데
지난주에 통계청이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휴가 일수가 평균 5.9일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이 안 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64%였습니다. 즉 국민의 36%는 1년 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없었던 겁니다. 근로기준법으로 1년에 1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3분의 1은 휴가가 아직도 0일인 것이 현실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 일해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업무 효율보다 업무 시간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하고 휴식은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새로운 생산입니다. 기업은 직원의 휴식과 휴가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한 취업 정보 포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1위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2위는 업무가 많아서, 3위는 연차를 쓰지 않는 사내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사 눈치 때문에 또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밝은 직장 문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휴식이 곧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대통령의 연차 사용이 공직사회에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이 또 임원이 솔선수범해서 연차를 100% 다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당과 문재인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 생활의 균형 실현, 이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1년 미만 근무자와 육아휴직 복귀자가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휴일의 민간 적용, 연차휴가 2주 이상 연속 사용 등 휴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및 휴가문화 우수기업,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기업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을 내보내겠습니다. 윤호덕 예결위 간사인 윤호덕 부대표, 그리고 정계TV의 간사인 윤관석 부대표, 그리고 이윤 부대표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회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가 이제 며칠 됐습니다. 조금은 지난 얘기지만 이제 증액 사업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고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아직도 있죠.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45건의 증액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4조 2372억 원입니다. 그리고 502건의 감액 사업이 있었고 그 감액 규모는 4조 3251억 원이었습니다. 우선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 4조 2372억 원 중 지역별 권역별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은 1조 6363억 원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5616억 원으로 35.1%를 차지하고 수도권이 4624억 원으로 28.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호남권이 4,288억 원으로 26.8%를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769억 원으로 전체 지역 예산 증액의 17.3%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올해 이 사업별로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2월액이 상당히 발생됨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해서 정부안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 정부안이 2,56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2월 예상액이 1,949억 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 현액은 예상이 4,509억 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 강진고속도로인데 2018년도 정부안이 455억, 올해 2월 예상액이 921억 원으로 2018년도 정부안 예산 현액은 예상이 1,376억 원이었죠.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천바 KTX는 2018년도 정부안이 135억 원이고 올해 2월 금액이 47억 원으로 정부안대로 하면 2018년도 예산 현액이 182억 원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원발 KTX도 1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8년도 정부안은 79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33억 원이 올해 2월 예상되었던 현황이었죠.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SOC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행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정당의 예산 따오기 치적이 돋보였던 그런 예산 심사였다라는 자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SOC 사업에서 매년 과도한 이율이 발생해 재정 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러한 것을 최대한 줄이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훼손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분석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 감액 규모는 4조 3,251억 원이고 그 중에 회계적, 금융적 감액과 정책적 감액을 제외한 사업성 감액은 1조 7,92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2조 2,967억 원, 2016년에 2조 984억 원과 비교하면 최근 3년간 사업성 예산의 감액 규모는 가장 낮은 규모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집권 1년차 예산 심의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별 삭감 공세에 대해 여당이 그나마 효과적으로 방어한 것이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폄하하고 삭감을 시도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 사업을 삭감하고 도시재생 사업, 또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회적 경제 관련 등 사업에 대해서 상당수 삭감하고 일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총평을 하면 SOC 예산 등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또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하고 그리고 본회의장 표결에서는 방해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랬던 예산심의였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먹을 것은 먹고 튄 그런 예산심의를 야당에서 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는 정부의 예산 편성이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고 삭감하는 과정이고 또 증액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더 불균형이 된 지역을 더 살펴보고 더 소외된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증액 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자, 제발 다음번 국회에서 예산 심의는 상식에 맞는 예산 심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3시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 1, 2소위에서 각각 의결했던 비교적 비쟁점 법안인 말 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선성투표의 전자 팩시빌리 활용 등 나름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18가지 법안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의결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결실이 1차적으로 온전히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사위가 20일 날 아주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서 한시적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지금 국회에 많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처리 지연의 책임 당사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지 마세요. 김성태 원내대표님 새로 되신 만큼 일하는 국회에 적극 협조해서 올 한 해 연말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시한이 12월 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또한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지역주의도 완화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거구 획정과 지방선거 획정과 정수조정이라는 문제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소위에서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둘러싼 새로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에 몰입해서 민심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는 주장들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구 획정과 정수정 문제는 법정 시한이 12월 12일인데 이미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도 연례적으로 6개월 시한 이내에 하지 못하고 1, 2월에 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연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선거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광역은 정수 조정 문제는 시급하게 결정을 하고 논의대로 진행이라는 지혜로운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일부에서는 정개특위 무효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정개특위는 입법권까지 부여된 최초의 특위입니다. 이번 정개특위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우리 정치권의 자성과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특위이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정해진 시한만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국민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 세력으로 준엄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심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서 준비에 시급한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기에 합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훈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 비난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승균 전 국정원실장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박 시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하고 보수단체와 경제단체들은 박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거나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 문건을 작성했었습니다. 이 문건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문건은 내용대로 실행됐으며 각본에 따른 정치 공작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했던 신장실장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 논쟁, 반값 등록금, 서울시장 좌편한 시장 운영 실태 및 대응 관련 모두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상부 책임자가 누군지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될 때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된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 정치 개입은 그 자체로 그 기관들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이 그 국가기강문란 행위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위 친위 부대가 강남에 모여 대규모 정치개혁을 했는데 자숙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원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했습니다. 이것은 절차도 매우 잘못됐고 내용도 황당무계합니다. 절차적으로 이번 운영위 소집은 3무, 즉 3가지 없는 회의입니다. 예. 첫째, 정우택 현 운영위원장이 어제 회의 출장으로 가서 자리에 없습니다. 둘째, 무엇을 논의할지 안건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법 49조 2항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조항을 정면 위반한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운영위가 마치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 소집 요구서에도 안건이 여기 보신 것처럼 미정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출석 대상 기간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술수이고 허황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더니 유독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쟁만을 노골적으로 일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한테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몇 명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운영위를 처음 열자고 하는 분이 따로 있고 현 운영위원장은 회의로 떠나버리고 오늘 사회는 전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한테 넘겼다는데 이런 식의 상임위 운영은 국회 역사상 듣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 출장을 떠나버린 것은 국방위의 법안 미처리 뺑소니에 이은 제2의 뺑소니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마치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파견부대 윤 방문과 한 UAE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UAE 현지 언론에서도 양국 간 지속적 발전과 공고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외교적 결례이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를 소관하고 국회 전체의 의사 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 후 여소야대가 되었지만 이런 관례를 존중해서 자유한국당의 운영위원장을 양보해 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난 5월 정권이 교체되었으므로 국회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맡아야 합니다. 마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었으므로 이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리와 억지 주장으로 신임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장기간 운영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아닌 제3의 의원이 재임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운영위는 그 어떤 상임위보다 가장 합의정신이 빛을 발휘해야 되는 곳이라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0일 운영위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파행을 이끈 전례가 있습니다. 마치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렇게 일방 파행을 전통이라도 세우는 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계속 맡고 있는 한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을 가지고도 정치 공세용 운영위 소집을 남발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쟁위원회로 만들려는 자세를 버리고 관례로 보나 국회 의석수 비율로 보나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